옛날 산과 들이 맞닿은 어느 조용한 마을에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는 밤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집안은 마치 찜통 같았다. 남자들은 삿자리를 들고 타작 마당으로 나가 밤바람을 맞으며 잠을 청했고, 여자들은 마당에 멍석을 펴고 아이를 품은 채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만철이의 아내 역시 아이를 품고 마당에서 삿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달래며 부채를 붙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마당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악! 하는 소리에 마을이 벌떡 일어났다. 개들이 짖고 아이들이 울었으며 사람들은 잠옷바람으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도둑이 소를 끌고 간 것 아니냐? 짐승이 아이를 물어간 것 같아. 어둠 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얽혀 소란이 커졌다. 그러나 곧 진실이 밝혀졌다. 만철이의 아내가 눈을 떴을 때 알몸의 사내가 멍석 곁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놀란 아내가 비명을 지르자 사내는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사람들은 마당과 담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발자국 하나 찾지 못했다. 그 사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평소 씩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만철이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이 뒤숭숭했다. 도둑인가, 미친놈인가, 아니면 생각은 점점 엉켜갔고 결국 혹시 아내가 다른 사내를 끌어들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떠올랐다. 확신이 없으니 혼자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는 마을에서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먼저 찾은 이는 장에 나가 돼지를 잡아 파는 푸죽간 아재였다. 세상 일에 능한 그는 만철이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사람도 집안도 흐트러지면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하오. 한번 얕보면 그 다음엔 더 대담해지는 법이요. 그리고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옛날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 있었소. 혼인 뒤에도 다른 사내를 만나 여러 번 쫓겨났지. 그러다 마지막으로 푸죽간 장정에게 시집을 갔소. 혼인날 늙은 말에 태워 집으로 오는데 말이 힘이 없어 개울을 건너지 않더이다. 그러자 장정은 허리에서 칼을 뽑아 단칼에 말의 목을 쳐버렸소. 피가 흘렀고 여인은 땅에 나뒹굴었지. 장정이 말했소. 말도 이 모양인데 사람이 그러면 어찌 되겠소?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걸어서라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후로는 바르게 살았답니다. 아재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요. 단호히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 화를 입을 것이요. 만철이는 집으로 돌아오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그냥 넘길 일이 아닐지도 몰라. 단단히 다스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마음속 분노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서 삼댁을 마주쳤다. 삼댁은 만철이 얼굴이 굳은 것을 보고 물었다. 만철이는 밤에 있었던 일과 푸죽간 아재의 말을 모두 털어놓았다. 삼댁은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잘못된 방법이지요. 여인은 겁이 많고 속이 여려서 잘못 다그치면 큰일 납니다. 억울하다 생각해 독을 먹거나 집을 뛰쳐나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당신이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삼댁은 이어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옛날 어떤 점사 주인의 아내가 젊은 사왕과 눈이 맞아 속을 썩인다는 소문이 돌았소. 주인은 밤늦게 돌아와 문 밖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분이 치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다음 날 사환이 아버지를 불러 동전을 쥐어주며 말했지요. 이 돈으로 아들에게 혼처를 알아봐 주시오. 얼마 후 사환이 장가를 오자 주인은 잔을 들고 말했답니다. 앞으로 각자 제 집이 있으니 서로 얽히지 말게. 이후 둘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음을 고쳐 열심히 일했지요. 삼댁은
조용히 덧붙였다. 매보다 말이 낫고 의심보다 믿음이 더 오래 갑니다. 이번 일도 아내를 다그치기보다 따뜻하게 품어보세요. 만철이는 다시 흔들렸다. 그래, 내가 괜히 오해한 걸 수도 있지. 아내는 지금껏 나와 고생을 함께 했잖아. 마음속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러던 중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던 서서방을 만났다. 만철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앞서 들은 두 사람의 조언을 모두 말했다. 서서방은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두 분 말 모두 옳지만 중요한 게 빠졌어. 진실을 확인하는 일이지요. 아내가 잘못이 없다면 매질은 큰 억울함을 남기고 잘못이 있다면 무턱대고 덮는 건 뿌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한 선비가 집에 돌아와 보니 천장에 말라붙은 침 한 점이 있었소. 그는 누군가 이 방에 누워 있었구나라 생각하고 며칠을 더 집을 비운다 말하고 떠났소. 밤중에 몰래 돌아와 마당의 감나무 위에 올라 숨어 지켜보니 셋째 날 밤 낯선 사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더이다. 선비는 그제야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두 사람을 벌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했소. 서서방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억울한 일을 벌하는 건 가장 큰 죄요. 또한 뿌리를 남기면 다시 싹이 트지요. 진실을 먼저 알아보시오. 만철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사람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단호히 다스릴 것인가? 따뜻하게 품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만철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 사람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호히 다스려야 한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았고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는 말도 옳아 보였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다. 만약 아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가 괜히 의심에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말 잘못이 있다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겠지. 그는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혼잣말을 반복했다. 다음 날 밤 만철이는 결국 서서방의 말을 떠올렸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에 올라가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혹시 그 낯선 사내가 다시 찾아온다면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나무를 타고 올라가려는 순간 아이를 품고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겁을 먹고 불안해하던 아내를 두고 몰래 감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망설여졌다. 아무 일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만철이는 결국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멍석 곁에 앉아 아내 곁을 지켰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다. 며칠간 먹지 못했던 탓인지 밥을 유난히 잘 먹었고 아이를 등에 업고 밭으로 갈 준비를 했다. 만철이도 호미를 챙겨 함께 길을 나섰다. 논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철이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눈을 떴더니 낯선 사내가 서 있어서 놀라 소리를 질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요. 지금 생각하면 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당신이 옆에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내의 눈빛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다. 만철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혹시 정말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낯선 사내가 다시 나타나는 일도 없었고 아내의 행동에도 변함이 없었다.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아이는 날마다 자라 말도 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예전처럼 성실하게 집안일을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동안 그날 밤의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어느새 그 일을 잊었다. 만철이 역시 처음에 분노와 의심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밭으로 나가 일하며 지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고 단단한 물음표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정말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운 좋게 한 번만 벌어진 일이었을까? 그러나 그 물음도 세월이 흐르며 힘을 잃었다. 그는 끝내 세 사람의 조언 중 어느 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길을 찾지 못해 망설였지만 그 망설임이 결국 그의 선택이 되었다. 몇 해가 지나 아이가 걷고 말하는 법을 배우자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다. 고을에서 농사 살림을 돕기 위해 파견된 관리 출신 어르신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박 어르신이라 불렀다. 박 어르신은 만철이의 집에 머물며 함께 밭일을 거들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어느 여름 저녁,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아내가 부엌일을 하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술 한 잔을 나누던 자리에서 만철이는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박 어르신, 사실 몇 해 전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는 여름밤에 아내가 낯선 사내를 보았던 일, 마을이 떠들썩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세 사람에게서 들은 서로 다른 조언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물었다. 그때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게 내버려 두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소. 그때 세 가지 길 중 어느 걸 택했어야 옳았을까요? 박 어르신은 술잔을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만철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오. 뜻밖의 대답에 만철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라니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너무 일찍 벌을 내리면 억울한 일을 만들고 너무 쉽게 용서하면 진짜 잘못을 놓치지요. 진실을 파헤치려다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집안도 평온을 되찾았소. 그것이 가장 큰 일이지요. 그는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 때도 있어.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평안하다면 그것이 답 아니겠소? 만철이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박 어르신의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만약 푸죽간 아재의 말대로 아내를 다그쳤다면 지금의 평온한 가정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삼댁의 말대로 무조건 감싸주었다면 혹시 진짜 문제가 있었더라도 몰랐을 것이다. 서서방의 말대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면 의심이 남아 관계가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는 술잔을 들며 조용히 웃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어쩌면 가장 큰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구먼. 그날 밤 만철이는 처음으로 그 여름밤 일을 마음속에서 놓아줄 수 있었다. 오래된 물음표가 서서히 풀리듯 사라졌고 남은 것은 지금 곁에 있는 가족과 평온뿐이었다. 아이의 웃음소리, 아내의 손길, 그리고 함께 늙어갈 삶.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렇게 여름밤의 소동은 오래된 이야기로 남았다. 누구도 다시 그것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 다만 만철이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모든 일이 손을 대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 때도 있다. 그 생각은 세월이 흘러 그가 늙고 눈이 어두워진 뒤에도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한여름 밤의 소동이 그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변두리 마을에 박돌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손재주도 없고 글 공부도 하지 않았으며 농사에도 소질이 없는 평범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남다른 재주가 있었으니 그것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능력이었다. 그는 눈치가 빠르고 말솜씨가 뛰어나 돈 있는 상인에게는 허리를 굽히고 벼슬아치 앞에서는 입에 꿀을 바른 듯 아첨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두고 겉만 번지르르한 빈 자루라고 비웃었지만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한몫 잡아 부귀영화를 누려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만난 한 떠돌이 장사치가 돌쇠를 힐끗 보더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자네가 바로 그 박돌쇠인가?
듣자 하니 어른을 공경할 줄 안다던데 자네에게 딱 맞는 일이 하나 있네. 돌쇠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장사치는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었다. 서울 장안 안쪽에 사는 양반 부부가 있는데 몇 해 전 외아들이 행방불명된 뒤로 자식 걱정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네. 나이도 많고 몸도 성치 않아 곁에서 돌볼 사람이 필요하지. 자네가 그 집 양자가 된다면 집이며 재산이며 모두 자네 차지가 될 수 있어. 들리는 말로는 돈이 수백냥, 기와집도 있다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돌쇠의 눈빛이 번쩍였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인생이 단숨에 뒤바뀔 기회였다. 그분들이 돈만 주신다면야 아버지라 부르든 조상님이라 부르든 다 좋지요. 어서 데려다 주십시오. 장사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다. 내일 새벽에 함께 가세. 자네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르네. 이튿날 돌쇠는 장사치를 따라 기와집이 줄지어 선 도성 안쪽으로 들어섰다. 멀리서 바라본 그 집은 그야말로 부잣집이었다. 반짝이는 기와 지붕 아래 널찍한 마당이 있고 오랜 세월을 견딘 석류나무가 붉은 열매를 매달고 있었다. 문 앞에는 종이 서 있었고 안에서는 고기와 국물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자네가 그 청년인가? 하며 반겨 나온 이는 흰 수염을 길게 기른 양반 어른이었다. 그의 아내도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다가와 돌쇠의 손을 붙잡았다. 이 얼굴 좀 보세요, 여보. 잃어버린 우리 아들 별이와 너무 닮았지 않소?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 틀림없구려. 그 말에 돌쇠는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혔다. 아버님, 어머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너는 우리 아들이니라. 두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돌쇠를 끌어안았다. 그날 저녁 양반 부부는 돌쇠를 위해 닭백숙과 좋은 술을 내오고 비단 옷과 갓 그리고 신발까지 마련해 주었다. 돌쇠는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고운 옷에 온몸이 근질근질하면서도 기분이 하늘을 나는 듯했다. 우리 아들 이름은 별이었지. 너도 이제 별이라 부르자꾸나. 이름을 바꿔 박별이라 하는 건 어떠냐? 예,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부인은 돌쇠에게 진짜 아들의 초상화를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초상화 속 인물은 돌쇠와 참으로 닮아 있었다. 눈매며 입매, 턱선까지 마치 피를 나눈 형제 같았다. 보았느냐? 하늘이 점지한 인연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들은 돌쇠는 더욱 들떴다. 하늘도 내 편이구나. 이제 내 인생도 꽃피겠구나. 속으로 되뇌며 그는 날마다 흥에 겨워 지냈다. 그날 밤 돌쇠는 초라한 초가집 다락방에서 쪼그려 자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기와집 온돌방에 누워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하, 내가 드디어 귀한 집안 자식이 되었구나. 이제 나도 돈 걱정 없는 양반 자식이다. 하지만 그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화려한 꿈 뒤에 어떤 어둠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운명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그날 이후로 박돌쇠의 인생은 눈부시게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부르던 돌쇠라는 이름 대신 그는 이제 양반댁의 귀한 자식 박별이라 불렸다. 기와집에서 눈을 뜨면 따뜻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고 몸에 맞는 비단 옷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종들은 그의 눈빛만 보고도 움직였고 장터를 나서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제까지 땅바닥을 헤매던 사내가 하루아침에 양반가의 자제가 된 것이다. 돌쇠는 그 달콤한 변화를 한껏 즐기며 매일을 호의호식으로 채웠다. 양반 부부는 돌쇠를 더욱 끔찍이 아꼈다. 마치 몇 해 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듯 눈을 떼지 못했다. 별아, 오늘은 장터에 나가 마음껏 사고 싶은 것을 골라오너라. 별아, 사람은 옷이 날개니라. 저작거리에서 가장 비싼 옷감을 골라주마. 그 말대로 그는 장터에서 값비싼 옷감을 고르고 서책을 사들고 돌아왔다. 종종 저녁상에는 장터에서 손에 넣은 기이한 과일이나 남쪽에서 올라온 귀한 술이 올랐다. 돌쇠는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다.
어느 날 저녁, 양반 어른이 잔을 들고 말했다. 별아, 이제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사실 우리가 남쪽 고을에서 동업으로 운영하는 상회가 있는데 때가 되면 너를 그곳에 대행수로 앉힐 생각이다. 장부를 살피고 사람을 거느리는 법을 익혀두거라. 그 말을 들은 돌쇠의 가슴이 뛰었다. 대행수라니, 그게 곧 큰 돈과 권력 아닌가. 내가 이런 자리에 오를 줄이야. 그는 자신이 이미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다. 며칠 뒤 양반 부부는 남쪽 고을로 내려가 상회 일을 살펴야 한다며 집을 비웠다. 별아, 며칠만 집을 잘 지키고 있어라. 이 일이 마무리되면 곧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하마. 그들은 떠나기 전 돌쇠에게 몇 냥의 돈과 새로 맞춘 옷을 남겨주었다. 돌쇠는 문 앞까지 나가 큰절을 하며 그들을 배웅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다녀오시면 효성다한 아들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집은 조용했다. 처음엔 낯선 고요함이 어색했지만 곧 돌쇠는 그것마저 즐기기 시작했다. 낮이면 사랑채에서 낮잠을 자고 밤이면 술을 들이켜며 스스로를 장차 대행수가 될 사내라 부르곤 했다. 초라했던 과거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졌고 그의 마음은 오직 다가올 부귀영화로 가득 차 있었다. 하하, 곧 남쪽 상회의 대행수라. 이제 내가 부자 양반 대열에 서는 날이 머지않았구나. 돌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술잔을 비웠다. 그의 눈앞에는 금은보화와 넓은 전답이 펼쳐지는 꿈 같은 미래가 그려졌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어느 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 골목이 어둑해진 시각이었다. 돌쇠가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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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갑작스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종도 없는 밤이었고 찾아올 이도 없을 시간이었다. 돌쇠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열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거친 눈빛을 한 사내들이었다. 두세 명쯤 되어 보였고 그중 한 명은 손에 번뜩이는 칼을 들고 있었다. 너 별이라 하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놈이 바로 너다. 그들의 눈빛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말씀이요, 저는? 돌쇠가 말을 잇기도 전에 사내 하나가 다가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감히 빚을 떼먹고 도망쳐? 오늘 이 자리에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끝이야. 돌쇠는 숨이 막힐 듯 당황했다. 무슨 빚인지 알 턱이 없었다. 저는 빚 같은 건 진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는 듯했다. 사내는 그의 뺨을 후려쳤고 뒤따른 자들이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와 서랍과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다. 비단 옷이며 귀한 물건들이 삽시간에 자취를 감췄다. 이런 건 필요 없고 돈은 어디 있어?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그런 일도 모릅니다. 돌쇠는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사내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좋아, 마지막 기회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칼이 네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칼끝이 그의 가슴팍을 향해 다가왔다. 돌쇠의 온몸은 떨렸고 입술은 마른 흙처럼 갈라졌다. 그 순간 돌쇠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너무도 순조로웠다는 것을, 마치 누군가가 짜놓은 판 위에서 자신이 춤추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늦은 후에였다. 칼끝이 점점 돌쇠의 가슴을 향해 다가왔다. 그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제발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내들의 눈빛에는 이미 자비란 없었다. 입 다물어라, 이 빚쟁이 자식아. 그 순간 날선 칼끝이 번쩍이며 그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돌쇠는 한 번 비명을 지르려다 피를 토하며 주저앉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거칠어졌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한심하고 허망한 것이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꼴을... 잠시 뒤 사내들은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을 챙겨 급히 떠났다. 초라하게 널브러진 돌쇠의 몸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서서히 식어갔다. 한때 기와집의 주인이 된 듯 꿈을 꾸던 사내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며칠 뒤 양반 부부가 남쪽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집안을 가득 메운 것은 웃음도 환영도 아닌 피비린내였다.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돌쇠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깊고 치명적인 상처가 남아 있었다. 세상에 어쩌다 이런 일이. 노부인이 흐느꼈다. 그러나 그 눈물에는 진심보다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노인은 곧 자세를 고쳐 앉고 조용히 말했다. 병으로 쓰러진 것이라 하자. 괜한 일로 시끄럽게 만들 필요는 없지. 그들은 그날 바로 돌쇠의 시신을 수습해 다음 날 아침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집을 팔아 먼 곳으로 떠났다. 이웃들이 이상히 여겼지만 부부는 아들이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돌쇠의 이름도 사람들의 입에서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런데 반년쯤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한 이웃이 남쪽 해안가 도시로 장사를 다녀오던 길에 낯익은 얼굴을 발견한 것이다. 찻집 안에서 웃으며 차를 마시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그 양반 부부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옆에 앉아있는 청년이 돌쇠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단정하고 기품 있어 보였으나 분명히 그들 부부의 친아들 별이었다. 이상하군. 별이는 죽지 않았던가? 아니, 죽은 건 박별이라 불리던 그 청년이었지. 이웃은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곧장 관아에 달려가 그날 본 일을 고하였다. 수사의 손길이 닿자 감춰졌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사실 양반 부부의 외아들 별이는 몇 해 전부터 도박판을 전전하며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채권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칼과 몽둥기를 들고 협박을 일삼는 무서운 패거리들이었고 돈을 갚지 않으면 목숨으로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부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를 먼 곳으로 피신시켰지만 언제까지나 숨어 지낼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기막힌 꾀를 내었다. 아들과 닮은 자를 찾아 그 자를 미끼로 삼자. 패거리들이 찾아와도 다른 자를 죽이면 아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눈에 띈 이가 바로 박돌쇠였다. 입이 발린 청년, 돈에 약한 청년, 게다가 놀라우리만큼 아들과 닮아 있었으니 이보다 더 알맞은 희생양은 없었다. 부부는 박돌쇠를 유인해 양자로 삼고 옷을 입히고 이름까지 바꿔주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준비된 뒤 집을 비운 척하며 패거리들이 찾아오도록 판을 깔아놓았다. 그들은 끝까지 직접적인 손을 대지 않았다. 칼을 든 자들이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돌쇠에게 단 한마디의 경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렀다. 패거리들은 박돌쇠를 진짜 별이라 믿고 죽였고 친아들 별이는 남쪽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삶을 이어갔다. 양반 부부도 재산을 챙겨 아들과 함께 도망쳤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관아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들의 죄는 낱낱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욕심 많은 사내는 남의 욕심에 희생되고 자식을 살리려 한 부모는 결국 죄인의 자리에 섰구나. 관에서는 그들을 잡아들여 법의 심판대에 세웠고 박돌쇠의 억울한 죽음은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누군가는 돌쇠를 어리석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부부의 잔혹함을 저주했다. 그러나 모두가 한 가지 교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의 욕심을 좇아 자신의 영혼을 팔면 언젠가 그 욕심에 삼켜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타이르곤 했다. 부귀를 쉽게 얻으려 하지 말거라. 욕심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그 끝에는 독이 숨어 있으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남쪽 산자락에 오문골이라 불리는 고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약재를 다루는 큰 집안이 있었고 주인 최두성은 덕망이 높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아내 한시 부인은 마음씨가 곱고 살림을 알뜰하게 꾸렸으며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옷가락지를 끼고 있었다. 옥에는 가느다란 붉은 결이 스며 있었는데 착한 사람을 만나면 맑아지고 악한 일을 만나면
핏빛처럼 짙어진다고 전해졌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얼굴을 검은 수건으로 가린 무리들이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살림살이는 모조리 약탈당했고 하인과 시비들은 칼에 맞아 쓰러졌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한씨 부인의 손을 붙잡고 으르렁거렸다. 가락지를 내놔라. 부인이 끝까지 거부하자 그는 왼쪽 이마 위에 긴 흉터가 번뜩이는 얼굴을 드러내며 차가운 칼을 휘둘렀다. 순간 부인의 가운데 손가락이 잘려나갔고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옷가락지는 피에 젖은 채 그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날 밤 최두성은 산 너머 큰 장에 나가 있었기에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새벽녘이 되자 집안에는 통곡이 그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입에서는 웬 미간에 흉터가 있는 키 큰 사내가 무리의 우두머리였다는 말만 떠돌았다. 세월이 흘러 20해가 지났다. 한씨 부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어느 여름 끝자락 그녀는 막내 아들 최도겸을 불러 조용히 속삭였다. 도겸아, 내가 세상을 떠난 뒤 20해 전 내 손가락을 자른 자를 꼭 찾아다오. 어머니, 반드시 옷가락지를 되찾고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자가 악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살 길을 열어주어라.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해친다면 하늘 뜻에 맡겨라. 그는 키가 크고 왼미간에 흉터가 있다. 요즘 남녘 들판에 무리 아래 붙어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도겸에게 건네주었다. 혹시 붙잡히거든 이 편지를 내밀어라. 그러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뜯어보지 말아라. 그날 밤 한씨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들문을 스치는 바람은 오래 묵은 한을 실어가는 듯했다. 상을 치른 도겸은 아버지께 인사하고 형제들과 작별한 뒤 칼 한 자루와 어머니의 편지를 품에 넣고 길을 떠났다. 며칠 뒤 큰 길 어귀에서 마차를 기다리던 도겸의 귀에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다. 잡아라! 내 돈주머니를 훔쳤다! 한 사내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려왔다. 도겸은 몸을 낮춰 길목을 막고 발끝으로 사내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는 손목을 비틀어 돈주머니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그 여인은 눈매가 맑고 말씨가 단정했다. 멀리 가시는 길입니까? 도겸이 물었다. 남녀 큰 고을로 외숙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여인이 대답했다. 함께 마차에 오른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도겸은 그녀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낀 옷가락지를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옥 속의 붉은 결은 피처럼 짙게 스며 있었다. 참 귀한 가락지군요. 잠시만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외숙께서 제 18번째 생일에 주신 선물이랍니다. 외숙께서 높은 벼슬을 하시나 봅니다. 예, 남녀 큰 무리의 장수이십니다. 그 말에 도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말한 원수의 그림자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마차는 바람을 가르며 달렸고 도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칼끝이든 살길이든 하늘과 어머니의 뜻에 따를 뿐이다. 마차는 굽이진 산길을 지나 남녘의 큰 고을에 닿았다. 도겸은 송한이를 큰 무리의 장수저택 앞까지 데려다주고 근처 초가 주막에 머물렀다. 다음 날부터 그는 장터를 돌며 소문을 들었다. 웬미간에 흉터난 장수라면 이 고을 박치수 장군밖에 없지. 예전에는 산적 패거리를 거느리더니 요즘은 군사까지 다룬다더군. 무섭다더라. 며칠 뒤 도겸은 장터에서 다시 안이를 만났다. 둘은 반갑게 웃으며 나란히 거리를 걸었다. 봄비가 내린 뒤라 골목마다 술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고 주막 앞에서는 장꾼들이 흥정 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눴고 어느새 떨어지기 힘든 사이가 되었다.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안이는 도겸을 외숙에게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저택의 대문을 들어서자 기둥마다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무사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다. 잠시 후 방 안으로 들어간 도겸은 눈을 의심했다. 그 산에 키가 장대하고 왼쪽 이마 위에 길고 선명한 흉터가 있었다. 박 어르신께 인사 올립니다. 도겸은 고개를 숙였다. 박치수는 천천히 그를 훑어보며 말했다. 아니가 자네 이야기를 자주 하더군. 글은 아는가? 어릴 적 글을 배우고 무예도 익혔습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서 글을 정리하고 일을 거들게. 그렇게 도겸은 박치수 곁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문서를 옮기고 수아에게 명을 전하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글씨가 반듯하고 말솜씨도 좋아 이내 박치수의 신임을 얻었고 넉 달도 안 되어 장부를 맡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도겸은 눈을 부릅뜨고 박치수를 지켜봤다. 겉으로 보기엔 법을 어기지 않고 상벌이 분명했으며 무사들 또한 그를 두려워하면서 따랐다. 그런 모습을 보며 도겸의 마음 한켠에는 혹시 그가 정말 새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피어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낮, 박치수와 도겸 그리고 안이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한 부하가 다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장군님, 동쪽 거리에서 아이들이 모여 시를 외치며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박치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괜히 잡아들이지 말게. 피 끓는 젊은 것들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니 곱게 보내라. 그 말에 도겸의 마음이 잠시 누그러지는 듯했다. 어머니의 말씀이 틀렸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날 밤 안이의 방을 나와 뜰을 걷던 도겸의 귀에 이상한 말소리가 스쳤다. 담장 아래 방 안에서 박치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동쪽 거리에 깃발을 든 자들 중 김학유와 서윤섭이라는 자가 있다지? 예, 장군님. 두 사람 모두 백성들을 선동하는 패거리입니다. 놈들을 조용히 없애라. 이름이 다시 세상에 오르지 않게. 예? 낮고 굵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도겸의 손이 떨렸다. 그동안 품었던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악을 끊었다 믿었건만 그는 여전히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구나. 사흘 뒤 박치수가 근처 고을 원님의 잔치에 참석한다며 도겸에게 수레를 몰라고 했다. 곁에는 부와 양필수가 함께 탔다. 길은 좁고 굽었으며 양옆으로는 가파른 언덕이 이어졌다. 도겸은 말없이 고삐를 잡았다. 바퀴가 굴러 언덕길에 이르렀을 때 그는 눈을 감았다. 지금이 하늘이 내린 기회다. 그는 고삐를 살짝 틀었다. 그러자 수레가 길을 벗어나더니 굉음을 내며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놈 뭘 하는 것이냐? 박치수가 소리쳤지만 수레는 멈출 기색이 없었다. 큰 나무에 부딪혀서야 멈췄을 때 도겸은 이미 몸을 낮춰 상처를 피한 상태였다. 양필수는 기절해 있었고 박치수는 다리에 깔린 채 신음하고 있었다. 도겸아, 날 꺼내라.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양필수를 끌어내 숲속으로 옮겨놓고 다시 수레로 돌아왔다. 그리고 미리 숨겨둔 화약 꾸러미를 꺼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박치수가 소리쳤다. 20해 전 오문골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오? 박치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내 놈 최두성의 아들이냐? 네 죄를 하늘이 안다. 이 세상에 더는 머물 자격이 없다. 도겸은 불씨를 붙였다.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숲속을 향해 걸었다. 잠시 후 산허리가 울리는 굉음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 일을 뜻밖의 사고로 여겼고 누구도 도겸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 어둠은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다. 박치수의 장례가 치러진 뒤에도 세상은 그것을 그저 불운한 병고로 여겼다. 도겸은 어떤 꾸짖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다쳐가며 양필수를 구했다는 이유로 고을 사람들의 칭송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텅 빈 들판처럼 공허했다.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원한은 풀리지 않았다. 며칠 뒤 도겸은 어머니가 남긴 봉투를 다시 꺼냈다. 절대로 뜯지 말라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그는 결국 봉투를 찢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천벌받을 자는 네 친아비다. 순간 도겸의 눈앞이 새까매졌다. 무릎이 꺾여 땅에 주저앉았다. 알고 보니 이 박치수는 한씨 부인을 능욕하고 옷가락지를 빼앗아간 장본인이자 자신의 피부치였다. 복수를 위해 죽인 원수는 다름 아닌 아버지였던 것이다. 그날 밤 도겸은 한숨 한 번 쉬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안이를 데리고 어머니의 묘를 찾아갔다. 묘 앞에 선 도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아니야. 어머니께 어떤 예를 드리면 좋을까? 무엇이 좋을까요? 내 손가락에 옷가락지가 어떻겠느냐? 안이는 망설임 없이 가락지를 빼서 내밀었다. 도겸은 묘 앞에 흙을 살짝 파고 그것을 묻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원한도, 피의 빚도 여기에서 다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어디선가 작은 들쥐 한 마리가 나타나 흙을 파헤치더니 가락지를 밖으로 밀어내고 사라진 것이다. 햇빛 아래 놓인 옷가락지는 전보다도 더 짙은 붉은 결을 띠고 있었다. 도겸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주워 안이의 손에 다시 끼워주었다. 어머니께서 내 마음을 받아들이신 모양이다. 이제 이 가락지는 네가 지니는 것이 옳다. 정말입니까? 그래. 피는 악연이었으나 이젠 우리가 그 악연을 선한 인연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날 이후 도겸은 모든 벼슬을 버리고 고향 오문골로 돌아왔다. 그리고 안이와 혼례를 올려 부부가 되었다. 혼례 날 밤 별빛이 마당에 가득 쏟아졌고 사람들은 하늘이 이 둘을 맺으려 했던 것이다라며 축복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최옥년이라 지었다. 옥년은 자라서 의술을 배우고 사람들을 돌보았으며 나라가 외적의 발굽에 짓밟히자 약과 붕대를 이고 멀리 싸움터로 향했다. 전장으로 떠나는 날 그녀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는 언제나 그 옷가락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 옥빛은 핏빛처럼 짙고도 따뜻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내려온 죄와 용서, 원한과 인연의 이야기를 조용히 전하고 있는 듯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조선 중엽 한양 장터에는 장만석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다. 그는 전당고를 열어 백성들이 급한 살림을 담보로 맡기면 그 값을 후려쳐 돈을 빌려주곤 하였다. 눈치가 빠르고 계산이 밝아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안 고가는 금은 보화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성품은 지독히도 인색하여 장터 사람들 모두가 혀를 찼다. 저놈은 콩 한 톨도 아까워하고 바늘끝만큼도 못 내주는 철딱일세. 쇠구슬도 쪼개 먹는다더니 바로 저런 자를 두고 하는 말이지. 하루는 대낮에 전당포 앞에 한 거지가 나타났다. 옷은 해지고 군데군데 꿰맨 자리가 헤어져 있었으며 발에는 신이 없어 맨살이 드러났다. 가련한 꼴을 보고 있던 장부 책임 중 하나가 불쌍히 여겨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2잎을 꺼내 거지 손에 쥐어주었다. 거지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본 장만석은 안에서 먹던 떡을 내려놓고 버럭 소리쳤다. 내 이놈, 내 돈을 함부로 퍼주다니 제정신이냐? 그는 마당으로 뛰쳐나와 거지의 자루를 낚아채더니 안에 들어있던 동전까지 모조리 쏟아내 자기 금고에 쓸어 넣었다. 거지는 울먹이며 따졌다. 이건 제가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며 얻은 돈이옵니다. 어찌 남의 피땀을 제멋대로 빼앗으십니까? 그러나 장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 거지를 마당 밖으로 내쫓으며 매질까지 하게 했다. 길 한가운데 주저앉은 거지는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억울하다 억울해. 이 세상에 이런 도둑놈 같은 부자가 어딨단 말이냐. 마침 그때 길을 지나던 사내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쉰을 간 넘은 듯 보였으나 걸음걸이는 거침없고 눈빛은 매서웠다. 그는 바로 탐관 오리와
악덕 부자만을 골라 재산을 빼앗고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의적 김대수였다. 김대수는 거지의 말을 다 들은 뒤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었다. 세상에 이런 가락한 자가 있단 말이냐? 그는 품에서 동전을 꺼내 거지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제는 구걸 말고 이걸로 작은 장사라도 해보아라. 다시는 저런 놈들에게 무시당하지 말거라. 거지는 감격하여 땅에 엎드려 몇 번이고 절을 했다. 눈물과 웃음을 뒤섞은 얼굴로 연신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떠났다. 그날 밤 김대수는 검은 옷을 입고 장만석 집 담장을 넘었다. 개는 미리 준비한 독을 묻힌 고깃덩이에 달려들어 곧 쓰러졌다. 창고를 지키던 하인들에게는 향을 피워 골아 떨어지게 했다. 그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눈부신 보석과 진주가 가득했으나 가장 값비싼 것만 가려내 작은 보따리에 담았다. 대략 수만 양에 달하는 재물이었으나 그는 그보다 더한 교훈을 남기려 했다. 떠나기 전 담벼락에 글귀를 남겼다. 가난한 백성의 피땀 되찾아 가노라. 그리고는 달빛을 따라 훌쩍 사라졌다. 장만석의 집이 털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의적 김대수가 다녀갔다더라? 사람들은 담벼락 글귀를 보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속이 다 시원하다며 통쾌했다. 한편 김대수는 남쪽 고을로 몸을 옮겼다. 길 위에서 오랜 제자 박한결을 만났다. 박한결은 젊지만 꾀가 많고 손재주가 뛰어난 사내였다. 그는 스승을 향해 말했다. 스승님, 저도 이제 제 실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한양에 들어가 이름을 떨치고 싶습니다. 김대수는 고개를 저으며 타일렀다. 한양은 호랑이굴이다. 탐욕스런 자와 교활한 자가 넘치니 섣불리 나섰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박한결은 물러서지 않았다.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손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김대수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다. 좋다. 오늘 밤 내 베개 밑에 보물꾸러미를 두겠다. 내가 훔쳐낼 수 있다면 네 뜻을 따르마. 그날 밤 김대수는 긴장하며 누웠다. 그러나 들보 위에서 쥐가 찍찍거리며 흙가루를 떨어뜨려 코로 들어갔고 연신 재채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잠시 후 고양이들이 싸우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오줌까지 흘려 방안이 엉망이 되었다. 피곤에 지친 김대수는 끝내 잠이 들었고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베개 밑에 보물꾸러미가 사라져 있었다. 놀라 허둥대는 순간 박한결이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그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창호지를 살짝 뜯고 창살을 잘라 들어왔습니다. 쥐와 고양이 소동도 모두 제가 꾸민 것이지요. 김대수는 어이없어 하다가 이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 재주가 이제 나를 넘어서려 하는구나. 약속대로 너를 한양에 데려가겠다. 그는 또 다른 제자 정기동까지 불러 함께 길을 나섰다. 셋은 한양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가장 원망을 많이 듣는 이는 거부 최돈중이었다. 그는 장사로 큰 부를 이루고 관할을 휘둘러 백성들의 피를 빨았다. 김대수는 이를 갈며 말했다. 첫 손은 바로 저놈이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박한결이 금고방 밑으로 구멍을 파고 들어갔다. 안에는 돈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욕심내지 않고 가장 값진 것만 골라 3만 양을 챙겼다. 그리고 일부러 벽에 걸린 백옥 허리띠까지 들고 나왔다. 이것 하나면 관아가 발칵 뒤집히겠지요. 김대수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이제 우리 이름이 온 한양에 퍼지리라. 그날 밤 세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다음 날 최돈중의 집안은 뒤집어졌다. 금고가 텅 비었다. 백옥 허리띠마저 사라졌다. 분노한 최돈중은 한성부로 달려가 고발했다. 대감, 반드시 이 도둑들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수령은 노발대발하며 포졸 마두식에게 명을 내렸다. 마두식은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며 수사를 벌였으나 아무 성과가 없었다. 며칠 뒤 박한결은
장사꾼 차림으로 술집에서 마두식을 불러내 술을 대접했다. 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잔 받으시지요. 탐욕 많은 마두식은 의심도 하지 않고 술을 받아 마셨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정신이 흐려지자 박한결은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잘라 품에 넣었다. 술이 깬 마두식은 옷이 너덜해진 것을 보고 놀랐으나 체면이 두려워 감히 관아에 알리지 못했다. 결국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수령은 더욱 화를 내며 포상령을 내렸다. 도둑 김대수 우리를 잡아오는 자에게 동전 2,000냥을 상으로 내리겠다. 포상령이 내려지자 장터는 술렁이었다. 동전 2,000냥이라니 웬만한 집안 평생 재산이야. 그래도 김대수는 가난한 백성 편이라지 않느냐? 김대수는 제자들과 모여 앉아 말했다. 동전 2,000냥으로 우리의 목숨을 헐값에 쳤구나. 박한결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 모욕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정기동도 거들었다. 관아와 거부들을 서로 싸움 붙게 하면 됩니다. 그럼 눈이 우리에서 다른 곳으로 쏠리겠지요. 김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옳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 우리는 불씨만 던져주면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전에 도와주었던 한거지를 불러 귀띔했다. 때가 되면 관아에 나서 자백하는 척하라. 그리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거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답했다.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으니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김대수와 제자들은 밤새 모여 계책을 꾸몄다. 장만석은 이미 우리가 처음 털었던 집의 주인이니 우리를 원수처럼 여길 것이다. 최돈중도 마찬가지다. 관아와 손잡고 우리를 잡으려 할 게다. 박한결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끼리 서로 물고 뜯게 만들면 됩니다. 허리띠는 최돈중 집에서 가져온 것이니 장만석 집에 심어두고 장만석 집에서 털었던 보물은 포졸 마두식 집에 몰래 두면 서로가 서로를 도둑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김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지를 불렀다. 내가 예전에 은혜를 입었지. 이번에 내 눈으로 목격한 채 하고 관아에 가서 고해라. 허리띠가 장만석 집에 있다고. 거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내겠습니다. 며칠 뒤 정기동은 내시 차림을 하고 장만석 전당포에 나타났다. 손에는 비단보자기에 곱게 싼 100옥 허리띠가 들려 있었다. 급히 돈이 필요해 300냥만 맡기요. 사흘 안에 찾아가리다. 장만석은 눈빛이 번쩍였다. 이토록 귀한 허리띠가 300냥이라니 거저 줍는 셈이지. 그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냉큼 받아들였다. 그 모습을 바깥에서 지켜보던 거지는 장만석이 허리띠를 몰래 뒷마당 장독대 밑에 숨기는 것까지 똑똑히 확인했다. 며칠 뒤 거지는 한성부로 달려가 큰 소리로 외쳤다. 대감, 제가 두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장만석 집 뒷마당 장독대 밑에 최돈중 대감댁에서 잃은 100옥 허리띠가 묻혀 있사옵니다. 수령은 즉시 포졸들을 보내 수색하게 했다. 포졸들이 장독을 옮기고 흙을 파헤치자 과연 비단보자기에 쌓인 허리띠가 햇살에 번쩍 드러났다. 여기 있다. 돈대왕이 잃었다던 그 허리띠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장만석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다. 아니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전당 잡은 것뿐이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비웃었다. 남의 집 보물을 몰래 숨겨두고도 억울타는가? 스스로 도둑이 되어놓고 도둑을 욕했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수령은 노발대발하며 명했다. 장만석을 옥에 가두고 곤장을 쳐라. 그는 100대의 곤장을 맞고 옥사리에 시달리다 풀려났으나 이미 장터 사람들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러나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관아는 또 다른 제보를 받았다. 김대수가 심어둔 흔적 덕에 포졸 마두식의 집에서도 보물꾸러미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장만석 집에서 처음 털렸던 진주와 동전들이었다. 이것 보라. 포졸집에서 장만석 전당포 물건이 쏟아져 나오지 않느냐? 순식간에 마두식은 도둑과 한패가 되어 옥에 끌려갔다. 평소 그에게 시달리던 백성들은 길가에서 박수를 치며 외쳤다. 천벌이다, 천벌. 결국 세상은 뒤집혔다. 장만석은 욕심으로 스스로 목을 메었고 포졸들은 옥에 갇혀 모진 벌을 받았으며
최돈중 또한 명예를 잃고 재산의 절반을 잃었다.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대수와 제자들은 씩 웃으며 한양을 떠났다. 그들이 남긴 것은 백성들의 통쾌한 웃음과 담벼락에 쓰인 한 줄 글귀뿐이었다. 탐욕은 스스로 화를 부르고 의로운 뜻은 백성을 살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한 의원이 산적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기구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진실을 굽히지 않았던 그 의원의 용기와 지혜 함께 들어보시죠.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평안도 어느 고을에 정원유라는 의원이 살고 있었다. 그는 젊어서는 글 공부를 좋아하여 경서와 의서를 두루 섭렵했으나 벼슬길보다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길을 택하였다. 정원유는 성품이 곱고 인술이 뛰어나 고을마다 이름이 높았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정의원이라 불렀다. 어느 해 가을밤 달빛이 희미한 시각이었다. 정원유는 집에서 등잔불을 켜고 의서를 베껴 쓰고 있었다. 고요한 밤을 깨트리듯 갑자기 마당 앞에서 개가 요란하게 짖었고 곧이어 대문이 쿵쿵 울리며 두드려졌다. 깜짝 놀라 붓을 놓고 나가 문을 여니 왼산에 2명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키가 장대하고 얼굴 가득 수염을 기른 데다 눈빛이 호랑이처럼 사나웠다. 다른 이는 마른 몸매에 얍삽한 눈매를 하고 얼굴에는 흉터 같은 마마 자국이 희끗희끗했다. 2 사람은 칼자루를 허리에 찬 채 위압적인 기세로 서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원유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두 분은 어디서 오셨으며 이 깊은 밤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마마 자국 난 사내가 2 손을 모아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우리는 관서 땅을 호령하는 흑호대장 휘하의 삼두목과 이두목이요. 대장님의 아드님이 오래도록 병을 앓고 있는데 여러 의원들이 약을 써도 차도가 없어. 대장께서 선생의 명성을 듣고 오늘 밤 반드시 모셔오라 명하셨소. 마차와 은전은 모두 객점에 마련되어 있으니 사양 마시고 함께 떠나주시오. 정원유는 그제야 이들이 산적무리임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거절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화를 입을 터였다. 차라리 가서 병자를 본 뒤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나으리라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밤길은 험하니 내일 밝은 날 떠나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수염난 사내가 눈을 부릅뜨며 버럭 소리쳤다. 대장께서 구명은 불처럼 급하다 하시며 반드시 오늘 밤에 모셔오라 명하셨소. 어서 짐을 꾸리시오. 결국 정원유는 간단히 약재와 침구를 챙겨 들고 그들의 마차에 올랐다. 2 사내는 마차를 몰아 밤길을 내달렸고 달빛 아래 여정은 열흘 가까이 이어졌다. 마침내 그들은 험준한 산골짜기에 이르렀다. 막루와 초소가 곳곳에 서 있고 무장한 산적들이 오가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 속에 자리한 넓은 평지가 바로 흑호의 산채였다. 산채는 나무로 지은 집들이 언덕에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넓은 공터에서는 산적들이 무예를 익히고 있었다. 절벽을 파만든 굴 안에는 흑호 대장의 대청이 있어 집무와 손님 접대를 겸하였다. 흑호는 직접 나와 정원유를 맞으며 말했다. 멀리 와주어 고맙소. 선생의 명의가 전리밖까지 들려오니 우리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시오. 정원유는 담담히 대답하였다. 의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본분이니 먼저 환자를 뵙고 진맥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흑호는 곧장 아들이 노우망으로 안내하였다. 방 안에 들어서자 골문 고름 냄새가 코끝을 찔러 숨이 막힐 듯 했다. 17 남짓된 소녀는 얼굴빛이 검푸르고 살결은 바싹 말라 있었으며 숨을 몰아쉴 때마다 가슴에서 끓는 듯한 소리가 났다. 정원유가 맥을 짚어보니 끊어질 듯 이어지는 불규칙한 맥이었다. 잠시 눈을 감고 곰곰이 살핀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대장께서는 제가 진실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듣기 좋은 말만 들으시겠습니까? 흑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거짓말을 싫어한다. 진실을 말하시오. 정원유는 고개를 숙이고 담담히 말했다. 공자께서 앓는 병은 폐부 깊숙한 곳에 독한 종기가 생겨 이미 골마 터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약도 침도 소용이 없고 기껏해야 열흘 남짓 목숨을 이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괜스레 쓴 약으로 아이를 괴롭히지 마시고 차라리 남은 날 동안 먹고 싶은 것을 먹이며 편히 지내게 하심이 옳습니다. 이 말을 들은 흑호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더니 방바닥을 콱 내리쳤다. 그러나 이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정 의원, 거짓 없는 말이라니 차라리 통쾌하도다. 곧 그는 방을 나가버렸다. 정원유는 속으로 내 목숨이 위태롭구나 하고 느꼈다. 잠시 뒤 대청에는 술과 고기가 차려졌으나 흑호는 보이지 않았다. 불안에 떨던 그때 흑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은 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아들의 장기와 고름 낀 패덩이가 올려져 있었다. 정 의원, 그대의 말이 틀림없었소. 정원유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조금이라도 진단이 그릇되었더라면 이미 목숨을 잃었으리라. 곧 흑호는 다른 의원 5을 끌어오게 하였다. 그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노호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큰 소리 쳤으나 결국 헛된 말뿐이었다. 오늘 너희들의 심장을 꺼내어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하겠다. 칼날이 번뜩이며 의원들이 비명을 지르자 정원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대장님, 살려주십시오. 의원이 어찌 거짓으로 속이겠습니까? 병이 불치임에도 끝내 살려보고자 하니 허망한 약속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만약 오늘 이들을 모두 베어버리신다면 훗날 산채에 병든 형제들은 누가 감히 치료하겠습니까? 의술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니 원망은 하늘에 두시고 이들은 살려두심이 마땅합니다. 대청하는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다. 흑호는 붉은 눈으로 정원유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삼두목 박사량이 곁에서 거들었다. 대장님, 정 의원의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은 그의 면목을 보아 살려보내심이 좋겠습니다. 흑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다른 의원들은 풀어주되 정 의원은 이곳에 남아 형제들의 병을 돌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5 의원은 두려움 속에 산채를 빠져나갔고 정원유만 억류되었다. 그는 산채 곳곳을 다니며 병든 자들을 돌보았다. 칼에 베어 곪은 자, 술과 고기로 속병을 얻은 자, 굶주림과 추위로 기침하는 자까지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환자가 나았다. 산적들은 차츰 그의 인술에 마음을 열었다. 그중 젊은 부하 이경사는 오랫동안 앓던 병을 고쳐 정원유를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의 부친까지 치료받아 완쾌하자 경산 부자는 정원유에게 목숨을 바치리라 다짐하였다. 정원유는 그때 비로소 자신이 목숨을 구할 길이 열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경산의 아버지를 산 아래로 돌려보내며 은밀히 속삭였다. 내가 이곳에 오래 머물면 결국 화를 입을지 모릅니다. 장차 계책을 세워 나를 구해주시오. 며칠 뒤 젊은 사내 하나가 붙잡혀 산채로 끌려왔다. 그는 정원유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큰아버지, 집에 계신 할머니께서 의원 어르신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깊어져 사흘째 물조차 들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지 않으시면 뵙지 못하실까 두렵습니다. 정원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흑호에게 달려가 애원하였다. 대장님, 노모께서 위독하시니 잠시라도 뵙게 허락해 주십시오. 훗날 부르시면 반드시 달려오겠나이다. 흑호는 차라리 그의 집안을 몽땅 옮기겠다 하였으나 정원유는 결연히 거부했다. 결국 박사량의 설득으로 흑호는 이두목과 경산을 붙여 호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3 사람은 산을 내려와 며칠을 달렸다. 외진 산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경산은 은밀히 눈빛을 보냈다. 이두목이 잠시 물러난 틈을 타 경산은 번개같이 칼을 뽑아 그의 등을 찔렀다. 이두목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쓰러졌다.
정원유는 두 손을 모아 경산에게 큰 절을 올렸다. 경산아, 내 은혜를 어찌 다 갚겠느냐. 이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너는 참으로 나의 아들이다. 경산은 눈물로 대답했다. 은혜는 제가 받은 것이지요. 부디 속히 집으로 돌아가시어 다시는 산정무리에 얽매이지 마옵소서. 이윽고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경산은 작별을 고했다. 저희는 이제 몸을 숨길 것이옵니다. 의원 어르신께서는 속히 새 거처를 마련하시어 무사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정원유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온 가족을 데리고 먼 고을 창읍으로 이주하여 약방을 열었다. 그곳에서 다시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며 여생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의 일화를 두고 오래도록 이렇게 전하였다. 참된 의원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참된 인술은 생사를 넘어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